UAE가 미국 F-35를 접은 뒤 한국 KF-21 보라매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흐름의 핵심입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UAE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 KF-21 시제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 중인 외국 전투기에 타국 고위 국방 인사가 직접 오른다는 것은 가벼운 방문이 아닙니다.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현장 검증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국 방사는 한 단계 성장한 수준이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분석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과 KAI와 LIG 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사사의 2026년 매출 합계는 50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년 매출이 4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1년 만에 10조 원 이상 더 커지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회사별 숫자를 보면 흐름은 더 선명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이 26조 8천억 원에서 31조 7천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혼자서 30조 원대 기업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현대로템도 5조 9천억 원에서 7조 7천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AI는 3조 7천억 원 수준에서 6조 원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LIG 넥스원도 4조 1천억 원에서 5조 원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출보다 이익입니다. 방산사사는 2025년에 영업이익 약 5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여기서 2조 원 이상 더 늘어나 7조 5천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주 잔액이 100조 원 가까이 쌓여 있고 그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천무 다연장 로켓 5조 6천억 원 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 안에서 한국이 핵심 공급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현대로템은 페루의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중남미까지 시장을 넓힌 것입니다. KAI는 필리핀에 A50 12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납품 기체 성능 개량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과 정비와 개량으로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출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와 미국을 상대로 K9 자주포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천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와 에스토니아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AI는 이집트와 말레이시아와 슬로바키아와 페루의 FA50을 밀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이집트는 새해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페루에 이어 이라크와 루마니아로 K2 전차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장거리 지대공 방공망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KF-21 무장 통합과 방공망 시스템 구축을 향후 5년 핵심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전자정의 사업은 LIG 넥스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거리와 장거리 방공체계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방산사사의 시가총액은 30조 원대에서 89조 원대로 거의 3배 뛰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 방산을 과거와 전혀 다른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사업에 계속 참여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 아니면 기회를 놓치느냐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시제기를 단좌형이 아니라 복좌형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생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KF-21 사업에서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KF-21 개발은 지난 10년 넘게 이어져 왔고 1단계 체계 개발은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문제로 계속 신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대가 기존 합의 범위 안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으로 본다면 KF-21은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정치 논리와 과도한 요구가 앞서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기술 유출입니다. KF-21에는 미국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북한과 중국과 터키 같은 제3국으로 기술이 흘러갈 가능성은 한국 입장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초기 공식 협정에는 단좌형 KF-21 시제기 한 대를 이전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복좌형 시제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공식 합의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시제기를 받으려면 보안시설과 출입 통제와 물품 반입 통제와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시제기를 받은 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도 명확하게 제시해내야 되려 합니다. 시험 조종사의 비행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시제기는 경납고에 보관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복좌형 시제기와 동남아 생산권까지 동시에 요구한다면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은 큰 양보를 했습니다. 2015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KF-21 1단계 사업 분담금을 원래 1조 7천억 원 수준에서 약 6천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판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복좌형 시제기와 동남아 생산권을 요구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명분이 약합니다. 인도네시아 지분이 낮아졌다는 것은 KF-21 수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UAE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UAE는 원래 F-35 50대를 도입하려 했던 나라입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의 조건이었습니다. 보안 조건과 운용 제한과 정치적 간섭이 너무 컸습니다.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운용의 족쇄까지 함께 사는 구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UAE는 F-35 도입을 접고 한국 KF-21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과 UAE는 KF-21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AE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 KF-21 시제기에 탑승했습니다. KF-21은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8조 원 넘게 투입한 한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입니다. 원래는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기체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수출 주력기로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KF-21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같은 기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은 훨씬 낮고 유지비도 낮으며 정비도 비교적 쉽고 운용 자유도도 높습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8천만 달러로 거론됩니다. F-35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입니다. 강한 성능과 현실적인 비용과 낮은 정치적 제약입니다. KF-21 검증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2월에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KF-21에 탔습니다. 4월에는 UAE 공군방공사령관이 직접 탔습니다. 6월에는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시제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AE 국방부 차관이 탑승했습니다. 특히 UAE는 공사령관과 국방부 차관이 연달아 KF-21을 확인한 유일한 국가로 거론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고위급 직접 검증입니다. 시제기 단계는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잠재 결함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도 시제기 단계에서 2번 추락했고 1993년에는 스톡홀름 에어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알려졌고 그 사고는 사업을 5년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UAE가 고위 인사를 KF-21에 태웠다는 것은 이 기체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UAE가 F-35 대신 KF-21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 쪽에서는 한국 항공산업을 깎아내리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KF-21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주장과 중국 J-20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 자체가 한국 방산 수출 확대를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동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FA-50과 KF-21을 함께 운용하면 공군 현대와의 현실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F-21 EX93까지 더해지면 판은 더 커집니다. KF-21 EX가 2000파운드급 BU-31 벙커버스터를 내부 무장창에 넣고 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 전투기 중 스텔스 상태로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를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기체는 사실상 F-35가 대표적입니다. F-22는 제공권 장악에 특화된 기체라
2000파운드급 폭탄을 내부에 넣기 어렵고 1000파운드급 폭탄 두발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벙커버스터는 적 방공망 중심부까지 들어가 투하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비스텔스 전투기가 그런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기체는 레이더 탐지를 줄인 상태로 목표에 접근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F-21EX가 바로 이 작전 영역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 세계 12위권으로 거론되고 GDP 대비 2.7%를 국방에 쓰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탄약을 많이 비축한 국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만든 KF-21은 더 이상 실험용 기체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망설이는 사이 UAE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사는 50조 원대 매출과 100조 원 가까운 수주 잔액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 보라매가 서 있습니다.